저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강조드릴 자산 배분은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개 자산군으로만 섞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질 때 방어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이 좁은 시장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서로 먹겠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군사대국 1위고 경제대국 1위입니다.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 33년 차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이 큰 편인가요? 우리가 자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대의명제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적건 많건 항상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매년 2, 3% 정도는 항상 유발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값어치가 매년 2, 3%씩 계속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 정책이고 이 정책적인 거에 기본이 되는 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쟁을 일삼고 정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치가 어떤 정권,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갖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 잘 알죠. 우리 트럼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트럼프가 심지어는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미국의 경제를 두고 보십시오.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기 입각한 6개월 만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정치가 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치를 잘 도외시해서 그렇지 정치는 말 그대로 그냥 진영 논리 이렇게만 파악을 해서 그렇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조타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매일매일 아주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잖아요. 당연한 귀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할 때. 왜냐? 그때 당시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ETF가 막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로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국내 부동산 갖고만 이 좁은 시장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서로 먹겠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화로 집어넣으면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권, 이전의 정권을 비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를 담당하는 정권이 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2020년도에 팬데믹 겪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22년도 한 해는 좀 안 좋았다가 23년도, 24년도 미국 주식시장만 나홀로 거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한 4년 동안 미국 vs 중국, 유럽, 아시아죠. 이 양진영으로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규모가 미국으로 들어갔던 양이 1094빌리언, 그러니까 1조 94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증시로 들어갔고요. 4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증시로 들어갔던 돈이 264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40빌리언이었죠.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거의 80%를 다 빨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1994년도부터 지난 금요일 현재까지 미국 증시가 30년 동안 1300% 올랐고요. 한국 증시가 같은 기간 동안 자그마치 265% 올랐습니다. 그런데 S&P 500이 30년 동안 상승했던 1300%를 원화로 환산을 하잖아요. 2400%예요, 무려. 30년 동안 24배가 상승할 때 미국은 단적으로
기축통화국이고 군사대국 1위고 경제대국 1위입니다. 이런 나라의 통화가 또는 이런 나라의 주식시장이 뭐 흔들린 적은 있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50년 동안을 쭉 놓고 보면 1등이었던 미국 경제가 계속 연평균 2%를 꾸준하게 GDP 성장률을 지키고 있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매년 GDP 성장률이 20% 18% 이렇게 성장했었거든요. 작년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잘해야 연평균 성장률 1%가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도 않은 국가가 40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런데 1위 경제대국이었던 그때도 1위였고 지금도 1위였던 미국의 경제가 매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2%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해야 될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 한국 투자를 전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동안에 과거 한 반세기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을 구가했던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공학, 민간 부분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핵심은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제가 투자자 강의 때 항상 먼저 모두 발언을 하는 건데 투자의 첫걸음은요. 종목이든 ETF든 어떤 펀드든 어떤 채권 종목을 고르든 내가 투자할 대상을 먼저 고르는 게 첫걸음이 아니에요.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인 시장이 좋을 때 1등 했다가 시장 빠질 때 꼴등했다가 올라가서 1년 동안 수익률이 20%였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은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지만 빠질 때 덜 빠지고 완만한 수익률 궤적을 겪으면서 20%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겠습니까? 첫 번째 상품인가요? 두 번째 상품인가요? 완만한 수익률의 궤적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상품을 고르시라는 얘기죠. 이게 변동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쉽고도 좋은 방법은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죠. 흔히들 자산 배분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명언을 떠올리면서 주식을 하나 갖고 있을 걸 10개 갖고 있고 10개 갖고 있을 걸 20개 갖고 있으면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100개 갖고 있던 20개 갖고 있고 이건 주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강조드릴 자산 배분은 자산군 배분이에요. Asset Class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군이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히들 아시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통화도 입은 자산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전략을 구사하는 ETF 상품도 하나의 자산군이라고 봐요. 헤지펀드도 당연히 좋은 자산군이죠.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거나 하락을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주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 1,000만 원씩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에 각각 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5개 자산군으로만 섞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질 때 훨씬 방어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가 지금 4년째 미국 투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고객 자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22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파이트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그때 8% 빠졌나요? S&P 500도 15% 빠졌습니다. 2022년 한 해. 저희가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12% 수익을 냈어요. 정말 난리가 났던 해에도 뭐 저희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못 얻지만 빠질 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투자 6개월, 1년 하고 말 거 아니라면 이게 조금만 시기를 2년, 3년, 5년, 10년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2023년만 해도 왜 캐시 유드라고 그 아크 인베스먼에서 운영하는 소수 테크주들의 집중된 포트폴리오 ARKK라는 ETF가 있습니다. 한때 연평균 수익률이 600%씩 치솟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10년으로 쭉 확장을 해보잖아요. 600% 갔던 게 다 반납해서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지금 80%에 불과하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 옹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이 대단하신 거는요.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1등 하지 않아요. 그 양반은. 그분이 운영하고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같은 기간 동안 ARKK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하다못해 뭐 빵집, 여행사 이런 것까지 정말 다각화해 놨습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예요.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회사의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에 변동성이 아까 ARKK는 이렇게 갖다 다 반납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0% 됩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효과라는 거고 이
큰 어떤 등락을 거듭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이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툴이다. 이 방법을 우리가 흔히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옵션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죠. 늦은 주식 투자, 안전한 예금.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저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물건을 막 여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물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한정없이 많아져 버리면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이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가 돈의 가치입니다. 여담이지만 2024년 초반만 해도 202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채권을 세일즈하는 분들이 그때 경기 침체 막 위기론이 극대화됐었어요. 왜냐? 미국 국채를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가 빠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경기 침체 왔나요?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훼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금리가 이 미국 통화의 값어치가 지금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돌아왔는데 저 가가운 씨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가장 큰 자산운용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TDF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뭐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가까워져서 이제 연령이 또 노령화가 될수록 안전자산의 비중,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된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항상 뭐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노령화될수록 공격 위험 자산의 비중을 오히려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신 수익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산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산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더 많아지는 이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좀 악까지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자산 증식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될수록 안전자산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하우스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막 상품을 팔아먹고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정답인 양 풀어내놓는 이런 이를테면 썰 내지는 마케팅에 입각한 어떤 이런 이론 내지는 에피소드들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든 ETF건 펀드건 자기 자신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노출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부호들을 보면 주식 빅테크들이나 이런 주식 값어치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시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한 400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주식 값어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 1,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부호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그건 해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 대비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계속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전부터 성장이 꺾이고 있습니다.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이 되게 막 뭔가 그 어려운 자산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올까?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지금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는 당분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 벌까? 부동산으로 돈 벌까? 뭐로 돈 벌겠습니까? 금융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15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가하는 초기에 90년 한 초중반 되겠네요. 그때 와타나베 부인들, 참고로 와타나베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성씨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 김씨처럼 와타나베 성씨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수출 시장을 석권하면서 과거 한 7, 80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외화, 다시 말해 엔화로 갖고 있겠죠. 달러든 엔화든. 그 돈을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지경까지는 안 됐지만 그 초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동산 망가지고 경제 성장률 0%로 가고 은행 정기예금 당연히 0%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떴겠냔 말이죠.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금리, 부동산 아무것도 돈 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주로 치마폭을 휘두르고 가계의 어떤 재정을 담당한다고 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이 어떻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느냐? 국내 자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더라.
그래서 해외로 자산을 투자를 하자. 이래서 생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이게 와타나베 부인들 자금이었어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나 와타나베 부인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부동산, 금리, 이자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국내,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우리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600조 될 거예요. GDP가 2,400조, 500조입니다. 미국이 1년에 GDP가 30조, 시가총액이 60조 달러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3,000배 됩니까? 3배, 30배니까.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분명히 해외 투자를 겸한 여러분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노출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개별 종목을 아름아름으로 듣고 방송에서 듣고 또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왜 경제 전문 채널 틀어보면 무슨 전문가 나와서 막 차트 분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주변 뭐 증권사에 있는 PB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할 거냐,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개별 종목으로 한 게 너무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심하니까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이를테면 저도 펀드 그런 회사에 근무했었지만 유명한 대형 운용사가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 펀드 사이즈가 뭐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되니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이 좀 줄지 않겠냐, 펀드가 있을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실제로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고객분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제가 ETF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상장되는 ETF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입장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ETF를 만들어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젊으시건 고령이시건 간에 주식의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ETF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펀드하고 ETF만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ETF라는 거는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가 근무했던 KB자산운용, 또 역시 근무했던 JP모건 자산운용, 이런 데서 펀드 만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펀드하고 똑같은데 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고 팔듯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그 선진화된 금융상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펀드하고 비교를 하면, 펀드는 제가 투자자라고 했을 때 제 퍼킷에서 나의 돈을 펀드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계좌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오너십 자체가 주인성이 펀드 운용사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펀드에 넣으면. 물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더군다나 이 펀드로 돈을 옮기는 순간 운용의 주체가 운용사가 되기 때문에 운용사가 판단을 잘못하건 좋게 하건 거기에 그대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내가 돈을 1억을 넣건 1,000만 원을 넣건 10억을 넣건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내가 수익자인데 내가 넣은 펀드의 종목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목을 요청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줘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수익자한테도 종목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저도 운용사에서 월급쟁이 했었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아주 친수익자, 친투자자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그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서 입각해서 보면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ETF는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만 투자를 할게요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 전략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지만, ETF는 애초에 딱 이런 분야 이런 것만 투자할게요라는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에 들면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TF는 또 하나가, 아까 종목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일반 펀드는. ETF는 네이버라든가 구글 들어가셔서 티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S&P 500을 대표로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스파이라는 게 있죠. SPY 많이 아시는. 구글에서 스파이 찍고 구성 종목 또는 영어로 홀딩스를 딱 찍으시잖아요. 국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친투자자적인, 친수익자적인 상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균 보수 자체도 굉장히 펀드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도 고객 자산을 ETF로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요량이시라면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노출
노출이 좀 심하죠. 종목의 편차, 등락률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거는 이 수익 변동성을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컨빅션 있는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시라면 좀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주식의 노출을 가져가는 아주 가장 좋은 양호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는 ETF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니까 하나 좀 덧붙이자면, ETF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소액으로도 개별 종목처럼 그 장 중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또는 주식을 경험하시는 차원이라면 더없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단돈 100만 원으로도 S&P 500 종목에 전체 투자하는 SPY, SPY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S&P 500이라는 종목들이요, 미국에 참고로 그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 4,80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개별 종목 상장돼 있는 게 한 2,800개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수십만 개의 기업 중에 정말 정수만 뽑아서 대표 종목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4,800개잖아요. 그 4,800개 중에 정말 대표들만 또 골라놓은 게 S&P 500 상위 500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들어보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S&P 500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항상 올랐고, 제가 아까 모두에 30년 동안 그 S&P 500 지수가 1,300% 올랐다.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2,400% 되더라. 이게 S&P 500개 기업들에 투자한 ETF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부담 없이, 큰 위험이 없이 주식시장을 잘 경험하시면서 서서히 공부할 수 있는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도 이런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주가가 최고점인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고점보다는 조금 싸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증시 역사가 한 2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200년 동안 그 미국 증시에서 정말 긴다 난다 하는 전문가 구루들이 평균을 쭉 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포트폴리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는지, 스탁 셀렉션이라고 하죠. 종목 선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요 타이밍을 조정하는 마켓 타이밍 요소가 있고, 3번째가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마켓 타이밍이 의외로 중요할 것 같고, 스탁 셀렉션,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비중이 스탁 셀렉션과 마켓 타이밍이 둘 합쳐서 5%도 안 됩니다. 96% 정도가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의 자산 배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주식과 채권은 원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오르는 거고, 이런 최근에는 그런 상황인데, 원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경제 상황이 화랑이라는 얘기는 실질금리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또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반면에 시장이 좋고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론대로 보면 주식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채권값이 빠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힘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올라가지만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이기 때문에 주식은 빠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이게 원래 원론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원리가 단기적으로는 보는데 조금 틀린 국면이긴 한데, 어쨌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켓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채권 이 2가지만 갖고 예를 들죠. 주식을 편입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편입해요. 한 60% 편입하고 나머지 40%를 그 기간 동안 채권을 편입한다면, 이게 비싸더라도 앞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상쇄해 준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비싸는 건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출연하면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그런 확률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툴, 그게 자산 배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은행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도 만들어보고, 펀드 운용도 해보고,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로 대형 은행들에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90년도, 2000년도, 10년대까지 펀드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였죠. 그때 저도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은 거는, 어떤 위기가 오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2008년도. 그런 금융위기를 빼고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든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절대 탄탄한 곳은 은행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각각 개별 상업은행들이 합니다. 이 소버렌티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찍어내고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발권력의 간접적인 파워를 구사하는 게 은행이에요. 우리 뭐 경제 굉장히 힘들고 경제 펀더멘탈 굉장히 힘들고 이러는데도 다른 업계 막 망하는 회사, 자영업자 망해간다고 하는데도 신기한 게 은행의 단기순이익, 1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죠. 보너스 잔치하고 있습니다. 누구 돈 갖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예금하고 적금 놓고 이런 돈 가지고 2%도 안 되는 이자 주면서 우리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주면서 그거의 몇 배, 2배, 3배 정도의 이자를 받아채기면서 기본적으로 님이라고 합니다.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이 차익으로만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죠.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산을 늘려주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 시중은행, 대형은행에 신탁에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매달 100만 원씩 최근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누적 수익률이 지금 한 25년 됐는데 10%가 안 됩니다. 그런 짓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그냥 이자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2%, 3% 이상이에요. 그럼 일단 거기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정도가 내 돈이 썩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데 가장 편하고 익숙하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증식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넣어놨는데 알아서 그냥 굴러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투자의 대상, 툴이 있다 그러면 이 얼마나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재테크의 공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소득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투자 또는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건 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뭐 6개월 만에 막 10배가 오르고 이거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최소 투자라고 하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내가 놓던 그 자금이 어느 정도의 복리 효과, 수익률이 나와서 매년 불어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과 시간과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금이나 예금은 내 소득, 시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유와 청춘을 저당 잡혀서 받은 월급 가지고 그 일부를 맞는 게 소득이기 때문에 은행이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종잣돈을 그만 고생고생해서 내가 불리는 것이죠. 근데 은행은 그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말 세금 빼면 1% 남짓 되는 이자 주고 모든 걸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현명하고 편한 투자 대상,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시간은 공통분모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고 수익률, 다시 말씀드리면 복리 효과에 있어서 예금과 적금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플레이어라고 보시죠. 예금이나 적금은 수비형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형 플레이어다. 우리가 공격형 플레이어가 실제 축구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고령이시라고 해서 공격적이지 않을 필요는 없죠. 충분히 내가 가만 앉아서 손가락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저 같은 전문가 또는 PB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달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갖고 공격형은 아니거든요. 그런 수단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명하고 손쉽게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단연 ETF가 근 한 100년에서 150년 전 세계 금융상품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진일보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고 할 때는 연령이 많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경험이 좀 없으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없다면 그건 정기예금이에요. 투자가 위험하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가지고 위험을 좀 운영을 한다면 그만한 수익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일확천금에 이 매몰이 돼가지고 이 위험을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을 가져가 버리는 이를테면 뭐 파생상품 이런 거가 그런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한 30년 전에 압구정 뭐 미꾸라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30억 가지고 막 1,500억 벌고 2,000억 벌었다고 하죠. 위험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순간에 2,000억을 다 날리는 이게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대전제로 위험 관리가 적당히 된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위험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왜냐? 수익률이라는 건 무위험 자산엔 수익이 없어요. 정기예금 무위험 자산이죠. 내 원금을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는 겁니다. 위험은 적당히 있어야 한 단위 위험에 대해서 수익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일확천금 한 종목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3개월 만에 막 수익률 100%, 200%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신다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 2년 동안에 매년 한 15%, 20%의 수익 그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주식에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서 한 20에서 25%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투자 대상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소중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유지를 했을 때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또는 통칭을 해서 이런 투자 전략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게 ETF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ETF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요. 익스체인지가 거래소란 얘기거든요. 트레이드는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든 펀드란 얘기예요. 펀드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한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도 놓고 어디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개별 종목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당일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게 ETF라는 말씀이고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오너십,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서 펀드 매니저로, 펀드 운용사로 바뀌어요. 이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기회도 있지만. 왜냐? 시장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분석을 잘못하거나 투자 전략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운용사의 또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하고 괴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나는 한 10%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시장은 10% 올랐는데 내 펀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2% 정도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적지 않은 케이스가 그랬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펀드 매니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ETF는 사전에 이 ETF를 운용하는 친구들이 뭔가 막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 이런 테마에만 투자를 할게요.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다르게 가면 어쩔까 하는 이런 위험의 단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ETF의 전략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수익자로서 돈을 넣는 순간부터 내가 수익자가 되는데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펀드 내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본시장법에 수익자가 펀드 보유 종목을 요청을 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가 없어요. 줄 수 있다가 돼 있어요. 겨우겨우 전체 종목이 아니고 탑 10 또는 탑 5 많이 주는 곳이 탑 15 상위 15개 많이 주는 곳이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탑 10 종목만 공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것이죠. 반면에 ETF는 지금 현재 네이버나 구글에서 ETF의 보유 종목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펀드의 보수 같은 경우는 운영 보수, 판매 보수, 수탁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등등해서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평균 연 2.5에서 한 3% 정도 보수를 떼요. 개별 ETF 같은 경우는 평균이 0.52%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대부분 낮은 운용 보수를 갖고 있는 ETF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세 가지만 보더라도 펀드 대비 ETF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처럼 넣다 뺐다를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투자 수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ETF라고 하는 게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 대비 훨씬 똑똑하고 수월한 투자 수단이다. 비근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난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불입을 했죠. 36개월 동안 100만 원씩 넣어서 이자가 연 3%라고 치죠. 그러면 쉽게 뭐 한 3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고작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물론 시장 상황은 항상 달라지긴 합니다. 같은 기간이 공교롭게 저희가 이 자문사를 시작한 해예요. 저희 회사 대주주가 사실은 저희 외삼촌 분이신데 제 외삼촌 건실한 회사 운영하고 계십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저희 자본금을 대주셨어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도 아니고 아까 제가 눈이 강조드렸던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걸 2022년도 1월부터 지금 투자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반 동안 누적 수익률이 85%입니다. 2022년도 정말 붕괴되다시피 했던 시장을 겪으면서도
ETF도 누적 수익률이 지금 85%예요. 그걸 1억을 넣어놨거든요. 1억에 85%면 8,5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것이죠. 물론 이 수익률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이 빠지거나 오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수익률을 만들어내가는 것이겠죠. 적금과 투자의 차이, 그럼 더 이상 여러분께 더 강조드리지 않아도 잘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드린 예를 다시 한번 상기만 하셔도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적금이나 예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다시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ETF로 상품을 구성하고 뭐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상품을 가입하시라고 이런 홍보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순수하게 저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수가 좀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령 고하에 저하에 막론하고 제 말씀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시라면 소액으로라도 ETF 정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단돈 10만 원 가지고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를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게 뭘까 궁금증이 생기실 거고 용어가 궁금하시면 요새 정보 정말 좋잖아요. 구글 네이버 찍어오시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금이라도 단돈 10만 원 가지고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공부 아닌 공부란 게 꼭 뭐 원론을 봐야 공부입니까? 새로운 걸 찾고 알아보고 아 이런 방법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게 공부 아니겠어요? 또 여담이지만 이 투자를 제가 한 30몇 년 동안 해보고 지금도 전업을 하고 있지만 해보면 굉장히 사람이 현명해지는 걸 느낍니다. 겸손해지면서 현명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부터 안 좋아지거든요. 전 세계의 각종 정보나 정치, 경제, 지정학적인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조금 더 현명해진다, 똑똑해진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또는 지인이 시작한다고 하면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지인분들이나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미국에 참고로 전 세계 ETF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중에 80%를 미국 시장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ETF 개수가 지금 한 4,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뭘 고를까? 제가 오늘 귀중한 시간 자리 마련하셨으니까 몇 개만 추천드리죠.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그 ETF의 투자 전략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그 안에 이제 ETF 종목들이 많은데 그 작업은 여러분께서 공부도 하실 겸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50, 60 세대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건 단연 고배당입니다. 고배당 ETF.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어렵진 않고요. 구글에서 미국 고배당 ETF 이렇게 찍으시면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느냐, 소수 업종에만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저 같으면 수익률이 좀 덜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게 그나마 분산이 더 많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배당 ETF.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ETF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구글에서. 자산 배분 영어로 Asset Allocation ETF 또는 자산 배분 ETF를 딱 찍으시면 미국에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ETF가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참고로 ETF 운용사가 26개 있고요. 그게 1000억이 넘는 운용사만 해서 26개가 있고 미국에 280개가 있습니다. 근데 280개의 면면이 수탁고가 우리나라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일 크죠.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들이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믿을만한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정말 천재들이 모인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알아서 주식과 채권, 실물, 부동산을 섞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분야에 또는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하냐 이 정도만 고르셔가지고 또는 선진국에 투자하느냐 신흥국에 투자하느냐 이 정도를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고르셔서 투자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다 자산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배당 ETF, 두 번째 자산 배분형 ETF.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어떤 희망 내지는 안정감을 버리긴 쉽지 않겠죠. 미국 국채, 전 세계의 가장 안전한 국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아니겠습니까? 그 국채 중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2년에서 5년짜리 단기물, 7년에서 10년짜리 중기물,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는가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훨씬 심합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채권을 세일사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래서 금리 빠질 거니까 무조건 장기 채권 사세요. 이래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든 이것도 역시 변동성, 위험 관리입니다. 너무 짧은 건 수익률이 얼마 안 될 것이고 너무 긴 거는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뭘까요? 중기 채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7년에서 10년짜리. 미국은 지표물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
미국 국채 ETF를 딱 찍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느냐, 중기 기간물에 투자할 거냐 다 나옵니다. 그 제가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중기 기간물 7년에서 한 10년짜리 고르셔서 한 3분의 1 정도 아까 고배당 ETF, 자산 배분 ETF, 미국 국채 ETF로 3분의 1씩만 투자를 해놓으셔도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결국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00%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통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무섭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불안하고 무서운 거는요. 은행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넣어놓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 정도 몇백만 원 되는 이자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값어치가 계속 희석되는 걸 그냥 쭉 깔고 앉아서 가는 게 정말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의 상황, 전 세계 어떤 무역 시스템이 변화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예금, 적금으로 내 자산을 증식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바로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실제 여러분께서 액션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어떻게 액션을 하느냐? 잠을 자건 휴가를 가건 편안히 쉬고 있건 내 소중한 자산이 스스로 뭔가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는 뭔가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산을 돌리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자본시장이라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장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잖아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전 세계 2%도 안 되는 주식시장, 2%도 안 되는 채권 시장에서 이거 먹겠다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소형 증권사의 HTS만 켜도 미국 주식시장을 상장돼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ETF를 수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 소중한 자산을 증식하고 지키는 방법을 자본시장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죠.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확천금을 얻으실 요량이시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적어도 경제 성장률보다 프리미엄 얹어서 한 15%, 20%만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고 하면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자본시장 주식에 투자해서 10% 못 얻겠습니까? 장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렇지만 10에서 15% 충분히 낼 수 있어요. 한 달 만에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작업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 좋은 수단이 자본시장 그중에 종목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그 싼 운용보수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수단이 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더할 나위 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면은 분명합니다. 또 저처럼 과거에 없었던 미국 또는 해외, 미국 시장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많거든요. 뭐 궁금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든지 자문을 구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자본을 어떤 식으로든 증식하고 지키고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수월한 방법 이미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돈 10만 원이라도 경험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 이 작은 시작, 이 작은 경험이 향후 5년, 10년, 20년 이후에 굉장히 큰 결과로 분명히 여러분께 다가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